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저도 새해 인사도 드릴 겸 녹화 영상을 찍을까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몇 주 동안 큰 가격 변화를 찾아보기 힘든 구간이었고요. 제가 시황 영상을 올리지 않은 게 한 3주에서 4주 정도 됐는데, 이 구간이었죠. 이 구간이었는데, 이 캔들 3개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주봉상 캔들을 보셔도 뭐라고 분석을 해드릴 수가 없는 캔들이었죠. 대신 이제 조금 테더 도미넌스를 보시게 되면 테더 도미넌스가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 여기였죠. 제가 크게 말씀드렸던 구간 이 두 구간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였죠. 그래서 여기 돌파되게 되면 좀 현금화를 하시라. 근데 이제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다시 한번 재돌파가 나오면서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때 찍었던 저점을 갱신한 코인도 있고 갱신되지 않은 코인도 있고 좀 상황이 그러하죠. 어쨌든 이때 새로운 신저점을 작성한 알트코인들도 있고 아니면 이때 가격이 지켜진 알트코인들도 있고요. 네,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지금 테더 도미넌스도 보시게 되면 주봉상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는 확인이 됐고 RSI를 조금 보시게 되면 지금 중요한 게 월봉상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그랬죠. 월봉상 하락 다이버전스도 만약에 지금 이제 1월이 대략 한 17일 정도 남았는데 대략 2주하고 조금 더 되네요. 남은 기간 동안 만약에 음봉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컨펌이 되는 거고요. 이때하고 상당히 조금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때하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이때하고 상당히 좀 비슷한 상황이 된다. 다이버전스가 확실히 컨펌이 되면서 어차피 다이버전스는 이제 꼬리가 아니라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잘못 긋긴 했는데 꼬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종가가 중요하죠. 이렇게 그어 놓을게요. 다시 이때도 이렇게 되겠고요. 다이버전스 확실하게 컨펌이 되었다. 그리고 기간도 보면 똑같습니다. 캔들 개수세 보시면 이때 보시면 고점을 찍고 1, 2, 3, 4, 5, 6 6개의 양봉 캔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양봉 캔들은 아니고 중간중간 음봉 끼어 있긴 하지만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즉 6개월 동안의 바닥 다지기 구간이란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이제 반감기 사이클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다음 반감기가 2024년에 있는 걸 감안해 봤을 때 실질적인 회복은 2024년부터가 될 것이다. 근데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좀 중요한 얘기죠.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 혹은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실상 미미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장문의 유튜브 댓글로 말씀을 드렸었죠. 이미 전체 비트코인 채굴량의 92% 이상이 채굴된 마당에 설사 다음 반감기가 온다라고 해서 이 반감기가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요인은 과거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아질 것이다. 과거에는. 즉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혹시 그 코인 휴대폰 알림음 좀 울리더라도 이해 좀 해주세요. 11시 되면 항상 울리죠. 업비트 알림음이. 뭔 얘기 했었죠? 네.
반감기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때 반감기, 이때는 아마 아직 채굴되지 않은 비트코인의 양이 한 70%대였을 것이고 50%에서 60%대였을 것이고 이때는 이제 70에서 80%대였을 것인데 직전 반감기는 점점 이제 이 반감기 사이클, 반감기가 왔다고 해서 과거처럼 비트코인이 떡상하는 이런 패턴은 이제 의미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과연 이제 매크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쉽게도.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이 시장이 조금 기존의 투자 시장과는 차별되는 좀 대안으로서, 대체 자산으로서의 의미는 많이 조금 퇴색됐다라는 부분은 좀 슬픈 얘기죠. 슬픈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기존의 투자 자산과 똑같은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코로나 그 대유동성 사태에서도 실제 상승분, 비트코인의 상승분을 보게 되면 솔직히 말하면 나스닥 우량주의 가격 상승률과 비교해 봤을 땐 참 아쉬운 상승률이다라는 건 69,000달러, 네, 상당히 아쉬운 고점이죠. 최소 몇십만 달러는 가야지 야 이거 나스닥 투자할 바에는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좀 더 낫겠는데 어차피 같은 성격의 자산이라면 나스닥 중소형, 즉 나스닥에서 비트코인하고 시총이 비슷한 주식 투자할 바에는 비트코인이 훨씬 더 낫겠는데 이런 얘기가 조금 나올 건데 이 상승률이 나스닥 우량주나 나스닥 특정 주식의 상승률에 한참 못 미치는 상승률이다 이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2017년의 고점이 2만 달러인데 2020년, 2021년 전반기까지 그 대유동성 홍수, 돈잔치가 벌어졌을 때 고작 고점 대비로 따져봤을 때 한 4배도 못 미치는 고작 한 3.5배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거죠. 이게 의미가 있겠느냐. 즉 미국의 대형 기술주를 버리고 비트코인에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던 건 나스닥 기술주, 대형 기술주가 아니라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던 건 뭔가요? 이제 이 유동성 파티가 끝나고 유동성 돈잔치가 끝나고 이른바 인플레이션 시대, 즉 유동성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비트코인은 기존의 투자 자산의 시장이 붕괴되었을 때 가격을 버텨내고 오히려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대 심리로 계속 말씀드려 해칭 자산이다. 해칭 자산이다. 그게 이른바 기관의 매수 이유였는데 그걸 비웃기라도 하듯이 모든 시나리오가 다 아무 의미가 없었고 그냥 지금 보게 되면 그냥 비트코인은 나스닥 잡주 중에 하나죠. 즉 나스닥에서 비트코인 시총하고 비슷한 특정 주식과 큰 차이가 없는 움직임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슬프게도.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반감기 사이클, 과거처럼 반감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떡상한다.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그냥 시나리오에 불과하고 이제 반감기 사이클은 머릿속에서 좀 지우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감기 사이클을 그냥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우리는 이런 구간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구간도. 이 구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오히려 반감기 사이클을 머릿속에 지우게 되면 아니 반감기가 2024년인데 갑자기 떡상한다고 올해 내년까지 그 말도 안 된다. 근데 반감기가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충분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테더 도미넌스 차트도 이 추세가 꺾였다라는 거 주봉으로 다시 돌릴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월봉상의 하락 다이버전스도 이제 확인이 컨펌이 확실하게 된다. 이번 달 음봉을 통해서 이때하고 똑같죠. 지금 이 음봉은 얘하고 똑같은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 양봉은 이 양봉하고 똑같고요. 심지어 기간도 똑같다. 기간도.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 봉이 6개라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래서 단순히 반감기 사이클을 제외하고 보면 충분히 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 이제 테더 도미넌스가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이 구간에서 테더 도미넌스가 가지는 대부분의 이 대략 몇 프로인가요? 5%에서 2%까지 떨어져서 3%죠. 3%. 이 테더 도미넌스 3%를 거의 뭐가 먹었죠? 이때는 알트코인이 먹었죠. 알트코인이 대부분 먹었죠. 알트코인이. 이때도 알트코인이 거의 대부분 먹었고요. 이때도 알트코인이 거의 대부분 먹었죠. 이 테더 도미넌스 약한 3%가량을. 그러면 이번에는 이 테더 도미넌스 이 하락분을 과연 어떤 섹터가 먹을 건가? 알트가 먹을 건가? 아니면 비트가 먹을 건가? 이더리움이 먹을 건가? 알트가 먹는다면 어떤 섹터의 알트가 먹을 건가? 뭐 이런 고민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뭐 이 시장의 미래를 봤을 때 가장 올바른 형태는 만약에 테더 도미넌스가 떨어진다면 이 테더 도미넌스의 상승분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좀 쌍끌이로 먹어주는 게 가장 좋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알트로 돈 버는 시기에는 비트코인 저점 가격대가 아니라 그랬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타이밍이라 그랬죠. 정작.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이제 해보셔야 되고 일단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되게 좀 중요한 위치에 와 있죠.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제가 알기로는 2년 가까이 이어진 초장기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리테스트까지 남긴 걸로 알고 있지만 당장 강한 흡성대법 2019년도처럼 강한 흡성대법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흡성대법이 나오려면 지금 대략 1년 6개월 동안 만들어 놓은 바닥권에 만들어 놓은 박스권을 뚫어내야 됩니다. 그 박스권을 뚫어내면 좀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잠깐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한번 조금 봐드릴게요. 즉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걸 뚫었거든요. 이걸 뚫은 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죠. 이걸 뚫었어요. 이게 2021년 1월부터 이루어졌으니까 거의 2년 동안 이루어진 하락 추세선을 뚫고 나왔죠.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리테스트도 깔끔하게 지금 맞춰놓은 상황이죠. 근데 바로 이제 강한 흡성대법이 나올 건가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바로 나오지는 않을 거다. 어디까지는 최소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이 박스권 있잖아. 여기 박스가 돌파되기 전까지는 아주 그냥 모든 알트를 씹어먹는 수준의 흡성대법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박스, 이 바닥도 벌써 1년하고도 6개월 넘게 만들어낸 바닥이거든요. 이게 꽤 긴 바닥. 이 정도 수준의 박스권은 딱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에서 또 여기밖에 안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도 박스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 박스가 하방 돌파되었을 때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이 박스가 하방 돌파되었을 때 이게 나왔거든요. 알트로 돈 버는 시기는 언제라고? 이때입니다. 이때 알트로 돈을 버시는 거예요. 이때는 거짓말 않고 딱 뭐 한 2달 정도만 존버를 치면 바로 뭐 2000%, 3000% 특정 알트는 10,000% 이상 올라가는 시기죠. 이때 알트로 돈을 버는 거죠. 비트코인 최저점 때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알트 매수에 너무 이렇게 크게 의미 부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트, 이더, BNB 정도 사세요.
거래소 코인들은 흡성대법의 가격이 빨리지 않더라고요. 그럼 우리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박스 고점에서 만들어 놓은 박스권이 하방 이탈했을 때 이 정도의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 바닥 구간에서 1년 6개월 동안, 이때도 거의 한 1년 6개월 정도 되죠. 이때 바닥 구간에 1년 6개월 동안 만들어낸 이 박스가 상방 돌파되게 되면 차트가 또 어디까지도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최소 충분히 여기까지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때는 정말 알트 지옥을 보게 될 것이다. 정말 알트 지옥을. 모든 게시판에서 죽어난다는 소리가 더 커질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은 특히나 알트를 좋아하니까 더 짜증나는 거예요. 이때는 비트는 올라가는데 내가 산 알트 안 올라가니 그때는 더 짜증나는 거죠. 이때는 뭐 비트코인도 바닥이니까 알트코인 안 올라가는 거 이해라도 하지. 이때는 이제 더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흡성대법은 언제 나온다고요? 이 박스가 돌파되었을 때. 즉, 이 박스가 뚫리는 이런 하락빔이 나온 것처럼. 이때는 정말 알트 지옥을 보게 되실 겁니다. 알트 지옥을. 근데 이 박스가 돌파되기 전까지는 2019년 전반기와 같은 강한 흡성대법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 즉,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약한 수준의 흡성대법은 나오겠지만, 미친 수준의 흡성대법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비트코인 따라서 올라가는 알트는 있을 것이다. 모든 테더와 모든 시장의 유동성들이 전부로 비트코인으로 때려 박힐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거. 그럼 여기가 정말 뚫릴까라는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죠. 여기가 정말 뚫릴 것인가. 시장 환경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고 이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커질 여지 자체가 많이 조금 없는 것도 사실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미 전체 비트코인 채굴량의 92% 이상이 다 채굴이 된 상황입니다. 즉 앞으로 이 비트코인의 시총이 커지려면 어쨌든 채굴되는 가격은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채굴되는 비트코인의 양도 많아야지 전체 시총, 암호화폐 시총에서 비트코인 시총이 차지하는 위치도 커질 건데 이제 앞으로 채굴될 비트코인 양을 생각해 봤을 땐 어쩌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기에서 더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이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사실상 이런 차트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다시 한번 아래로 만약 하방 이탈하게 되면 다시 한번 어떤 게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 수준의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과연 이 조정 파동이 다 나왔는가의 의미도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이 하락 조정 파동이 과연 다 나왔을까? 저는 한 파동 더 남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한 파동이 더 남은 것 같기도 해요. 이것도 조정 파동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제 이 파동 확실히 임펄스 파동이라고 봤을 때 이 조정 파동이 과연 다 끝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저는 지금 이제 어쨌든 이제 이 2.618 레벨에서 바닥을 형성을 했거든요. 2.618 레벨에서 지금 여기에서 바닥 형성한 거 보이시죠? 2.618 레벨 바닥을 형성했는데 이게 만약에 빠지게 되면 저는 충분히 여기 3.618 레벨까지도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무조건 이 박스코인 상단 돌파될 가능성 이 한 가지만 보시기보다는 이 박스가 하방 돌파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조금 생각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매수 타이밍은 조금 더 신중하게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그대로 이렇게 쭉 다시 한번 50% 넘는 한 70%대까지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다시 한번 하방 이탈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그 이유는 반감기 사이클이 비트코인 시총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적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방금 도미넌스하고 관련된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 제가 나중에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번 주 주봉 마감이 좀 18.9K 위에서, 즉 이 365주 EMA 위에서 조금 마감을 해줬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어쨌든 과거 비트코인 사이클에 있어서 바닥을 만드는 형태를 봤을 때 뭐 쌍바닥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헤드앤숄더 형태도 있고, 역 헤드앤숄더 형태도 있고 하지만 가장 주류적으로 나왔던 형태는 역시 이제 고점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이른바 저점에 올라가는 이런 어센딩 트라이앵글의 형태가 많았거든요. 이때 어센딩 트라이앵글의 형태를 충분히 저는 만들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FTX 빔으로 인해서 어센딩이 깨졌는데, 그래서 이때도 보시게 되면 어센딩의 형태 조금 많아요. 하여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때 보면 이제 어센딩이죠. 어센딩이고 돌파되면서 추세가 나왔고요. 이제 임펄스가 나왔죠. 임펄스가 쉽게 생각을 하면 대략 파동을 세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나왔다라는 거죠. 이게 1파 형태는 그냥 어센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이제 어센딩인데 큰 어센딩이죠. 되게 큰 어센딩이죠. 역시 어센딩의 상단이 돌파되면서 이때는 규모가 큰 어센딩이니까 상승장의 기간 자체도 거의 돌파 이후에 2년 가까이 그냥 쉬지 않고 올라갔죠. 2년 가까이, 2년 동안 쉬지 않고 올라갔죠. 이런 게 조금 보이셨으면 좋겠는데 어센딩의 형태가 훨씬 더 크죠. 이때는 이제 어센딩의 형태가 작다 보니까 상승의 기간이 조금 작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 어센딩의 형태가 규모를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또 하나의 만약 어센딩이 내려오게 된다면 이게 차트가 이제 저점 계속 올리는 추세가 하나 만들어질 건데, 이 추세 하단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는 형태가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특정 넥라인을 이런 형태가 만약에 되게 되면 이 넥라인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진짜 찐 상승은 시작될 것이고, 아마 그 상승에 있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이평선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 평행 채널의 상단하고 곧 딱 맞아 떨어질 시기가 곧 오거든요. 그래서 60주 EMA라고 했고, 이 월봉으로 보게 되면 제가 월봉에서 가장 중요한 이평선은 어디라고 했죠? 추세가 나오는 이평선은 20개월 EMA라고 했죠. 20개월 EMA 잘 보세요. 이거 복습입니다. 복습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와서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추세가 언제 나온다고요? 월봉에서 보시게 되면 차트 월봉을 조금 보셔야 돼요. 이제 20개월 EMA죠. 확인이 되시죠? 이 20개월 EMA 돌파, 저항도 20개월 EMA에서 저항을 이렇게 한번 이때도 받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시죠? 어센딩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이 20개월 EMA 아래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시죠? 돌파되면서 나왔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이때 형태적으로는 분명하진 않지만 결국 이제 여기가 매수 라인이었죠. 20개월 EMA가 돌파되면서 이게 나왔고, 이때도 사실상 20개월 EMA를 지켜내려는 이 석 달간의 붐, 그 다음에 코로나 이벤트, 그리고는 휩싸였죠. 사실상 코로나 이벤트. 그러면 지금도 역시나 이 20개월 EMA가 중요한데, 그 20개월 EMA가 보시게 되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채널의 상단하고 겹쳐 있다는 게 확인이 또 되실 겁니다. 20개월 EMA. 지금 가격적으로는 대략 보면 27,000달러의 부분 위치되어 있고, 주봉상 보시게 되면
27,000달러 부근에 위치가 돼 있다라는 게 방금 월봉에서 확인이 됐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 그 트레이딩 뷰에 제가 올려놓은 거 27,000달러가 바로 여기죠. 지금 이 평선 두 개가 있는 채널 상단이고 여기를 뚫어낼 수 있느냐. 곧 이제 저는 반등을 하더라도 최소 여기까지는 반등할 것 같습니다. 이 추세선 상단 즉 여기 평선을 한 번은 구경하고 올 것 같아요. 60주 EMA라고 했죠. 네, 빨간색 이평선 기억하세요. 60주 EMA. 이건 한번 좀 보고 올 것 같습니다. 이건 분명히 한번 보고 올 것 같다. 제가 세팅을 다시 할 것 같아요. 75가 아니라 60, 20, 120 이렇게 세팅을 다시 할게요. 상단으로 딱 맞아 떨어지죠. 지금 여기 돌파에 없다. 이 채널 상단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 추세선의 상단 여기 뚫게 되면 저는 여기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은 뭐 중단 이때처럼 채널 중단 맞고 꺾일 수도 있겠지만 피보나치적으로도 볼 수 있죠. 과연 어디까지 반등할 것인가. 물론 이제 전고점 돌파하고 2년 동안 줄기차게 오를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피보나치적으로 따지게 되면 충분히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죠. 최대 반등폭은 한 38,000, 39,000달러가 되지 않을까. 이때도 보게 되면 618까지 올라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등장이 나왔는데 직전 고점 대비 618까지 올라갔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때 618 이상으로 올라갔나요? 다시 지우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지우고 618 이상 올라갔네요. 618 이상 그냥 786까지 올라갔네요. 이때 반등폭이 되게 컸다. 여기 786 자리까지 올라갔네요. 이때는 이때 반등폭 어마어마했네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786까지 이때는 올라갔었네요. 786까지 올라갔었네. 그럼 이때처럼 만약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786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네요. 여기 저항 라인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딱 봐도 여기가 저항이죠. 저항. 대략 한 5만 달러 부분. 여기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네요. 최대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설사 다시 이제 코로나 빔 때처럼 재차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제 이런 하락이 나오더라도 저는 이 하락이죠. 이런 하락이 나오더라도 설사 나오더라도 저는 365주 EMA는 지켜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가고 떡락이 나오더라도 저는 365주 EMA는 지켜질 것이다. 365주 EMA가 19K가 되면 19K가 지켜질 것이고 20K에 위치해 있으면 20K는 꼬리로 지켜질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즉 다시 15.5K를 볼 일은 없을 것이다. 이해되셨나요? 이 얘기도 제가 처음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항상 금요일 마감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어차피 CPI는 유로존을 봤을 때 기대 이상으로 크게 리스크가 될 가능성은 적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엔 CPI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실업률이다. 왜냐하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한 부분이니까 저는 경기 침체의 가장 큰 이른바 충분 조건 중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실업률의 상승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른바 이제 실업률은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크게 악화되지가 않으니까 지금 이른바 페드에서도 이렇게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밀어붙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국의 고용 시장이 악화된다면 페드도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금리 인상 정책을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와야지 주식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긴 했는데 왜냐하면 페드가
미국의 고용시장이 튼튼한 걸 알고 뭐 인플레이션은 디플레이션은 없다. 리세션은 없다라는 강한 확신과 함께 즉 사람들이 얘기하는 심각한 수준의 경기 침체는 없다. 연착륙시키는 수준의 뭐 경기 침체는 있겠지만 시장을 아예 박살낼 수준의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이유가 고용지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주식의 상승을 반하는 사람은 미국 고용지표가 조금 낮게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금리 인상 정책이 조금 완화되는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대부분에서 뭐 좀 알고 있다라는 경제 유튜버들조차도 그렇게 얘기하던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일단 제가 과거 이른바 금리 미국의 이제 페드의 이른바 기조하고 이제 경기 GDP죠 GDP 미국의 GDP의 상승 곡선을 조금 비교해 보고 그 다음에 S&P하고 미국의 주식 상승 하락을 좀 봤을 때 오히려 금리가 고점을 찍고 저점으로 이제 하락으로 턴 어라운드 하는 시기가 이른바 판의 시기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게 나중에 좀 다시 한번 해드리겠는데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특정 목표 금리가 있을 거예요. 뭐 5%다 6%다 얘기가 많은데 뭐 그냥 6%라고 칩시다. 근데 6%를 찍고 이제 고점에서 이렇게 바닥 혹은 박스를 만들 때는 계속해서 홀딩해도 됩니다. 이때까지 계속해도 홀딩해도 돼요. 근데 이제 금리가 이제 드디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이때는 팔아야 되더라고요. 그럼 다시 재매수 타이밍은 뭐냐면 이제 페드가 목표라는 금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제 하락시키고자 하는 목표 금리가 있죠. 지금은 상승시키고자 하는 목표 금리가 있잖아요. 뭐 5% 내지는 6% 사이가 될 것 같은데 누구는 뭐 5%다 그러고 누구는 6%까지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이제 하락시켜야겠다는 목표 금리가 있을 거예요. 그게 2%가 됐든 3%가 됐든 저는 한 2에서 3%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한 2%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라고 봐요. 근데 이때는 오히려 주식이 S&P가 떨어지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럼 다시 언제 또 올라가기 시작하느냐? 이 2%를 찍으면서 다시 횡보하기 시작했을 때 이때 오르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제로 금리로 떨어지게 되면 계속 오르더라고요. 요건 조금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대부분 이제 매수 타이밍을 주식이나 코인 매수 타이밍, 코인도 어차피 이제 나스닥 따라다니니까 이때로 보고 계신 분들 많더라고요. 금리 하락이 근데 이때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개미들이 심리와는 반대로 가는 거 항상 아시죠? 시장은. 정작 제 매수 타임, 이익 실현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세력들은, 큰 손들은 이때 이익 실현을 해버린다 이거죠. 이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주식 팔 때라고 할 때 받아먹고 다시 재매수 타이밍이 이때더라고요. 근데 이때부터 이때 시기는 되게 좀 짧더라고요. 생각보다. 이 시기는 조금 되게 짧다라는. 일단 목표 금리까지 내린 이후에는 또 한동안 계속 그 자리에 횡보를 하고 다시 여기서 올리느냐 여기서 낮추느냐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고용시장이 나쁘다 그러면 낮출 거고 고용시장이 탄탄한 상태에서 물가가 오른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올리겠죠. 특정 수준까지. 그래서 이 변곡점 타이밍에서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조금 뭐 이런저런 다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뭐 방송을 안 올리는 이유는 저 양반이 코인 말고 어디 좀 특정 다른 곳에 푹 빠져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뭐 특정한 한 부분에 빠지게 되면 좀 심하게 이제 거기에 좀 몰입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주변 머리가 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어디 하나 빠지게 되면 그게 조금 질려질 때까지 계속해서 파는 성격이라 뭐 지난 1개월 동안은 뭐 다른 데 하나 좀 빠져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거 계속 이제 조사하고 연구하고 리서치 하다 보니까
뭐 코인에는 크게 관심도 없었고 뭐 어차피 가격 변화도 거의 없었을 뿐더러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뭐 특정 알트가 얼만큼 올라가든 뭐 관심이 없습니다. 뭐 스트라이크가 지금 뭐 7%가 오르고 있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가격이 중요하지. 뭐 지금 뭐 스트라이크가 뭐 10%, 20%, 30%가 오르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잠깐 그리고 리세션 차트도 보시게 되면 저는 되게 이쁘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추세가 깨질까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좀 쫄려 있었었는데 이 추세 깨지면 조금 좆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지켜내더라고요. 이 0.382 레벨 이게 코로나 빔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코로나 빔으로 여기 0.382 레벨을 지켜내더라고요. 0.38이 되돌림 레벨. 그럼 이게 충분히 지금 이게 이렇게 전 턴어라운드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조정이 고점대 0.382 조정에서 그치고 고점 돌파가 일어나게 되면 이게 상당히 큰 상승이 나오거든요. 하락폭이 그렇게 깊지 않은 수준이니까 이때도 보시게 되면 조정이 얼마나 왔나.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종국적으로 봤을 때 이 추세를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 여기 상단 추세 6일 돌파하게 되면 저는 경기 침체는 없거나 아니면 이미 지나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없거나 이미 지나갔다. 이 바닥에서 박스를 좀 잘 만들었거든요. 네,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 박스를 좀 잘 만들었습니다. 얘도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 근데 이 박스 상단 돌파되거나 혹은 이게 상당한 매집 기간이거든요. 여기가 돌파되었을 때는 충분히 저는 좋은 가격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것도 보시게 되면 뭐 저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어센딩의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내년은 다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앵무새처럼 다 말하니까 오히려 경기 침체가 약간 조금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하고 있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코로나 빔 조정이 몇 프로나 나왔나 한번 조금 봐볼게요. 저점 대비. 이때는 딱 0.5 레벨 조정이 왔었네요. 0.5 레벨 조정이 오고 이만큼이 올라갔거든요. 이만큼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0.382 조정에서 과연 얼만큼 올라갈까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보면 알겠죠. 그래서 저는 뭐 경기 침체는 미국 페드의 말처럼 페드의 발언처럼 없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간만에 그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좀 두서없는 얘기도 많았는데 어차피 과거에 제가 했던 얘기 반복이고요. 거의 이제 365주 EMA가 다시 한번 365주 EMA가 다시 한번 중요한 기준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뚫고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눌림 나왔을 때 여기를 지켜내야 되거든요. 뭐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형태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우리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 이평선으로 따지게 되면 60주 EMA와 그다음 20개월 EMA는 꼭 보시라는 거 체크하시라는 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20개월 EMA 그 다음에 60주 EMA 그 다음에 이 채널 상단 그리고 이 채널 상단과 지금 60주 EMA가 겹쳐 있다는 거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60주 EMA의 중요성은 빨간색 이평선의 중요성은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죠. 자, 비도 오는데 뭐 남부지방은 가뭄을 해결하기 때문에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나오더라고요. 아침에 잠깐 무등산 한번 드라이브 하고 왔는데
무등산 정상 아직 좀 눈이 완전히 녹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은 설경 아직 좀 남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갔다 왔는데 좀 반가운 비가 내리고 있고요. 기온도 꼭 봄 날씨처럼 따뜻하죠. 네. 날씨만큼이나 이 시장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좀 빠르게 회복이 됐으면 좋겠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 가격 하락이 이제 고점 생각하면 상당히 많이 조금 떨어진 상황인데 물론 제가 매입했던 가격에 비하면 여전히 플러스긴 하지만 뭐 사람이라는 게 심리가 항상 고점 대비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네, 과거처럼 거품이 끼면 안 되지만 일본처럼 주택 시장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뭐 몇십 년짜리 장기 경기 침체로 빠지는 건 정말 최악이죠. 네, 최악이죠. 세대 막론하고 정말 최악이 될 것 같다. 정말 그렇게 되면 투자할 자산이 없는 거예요. 투자할 자산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해 인사 조금 늦었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뭐 부족한 영상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만에 올리는 영상이라 조금 내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조금 미비하지만 부족한 저의 잡설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뭐 계속해서 꾸준히 업데이트 한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뭐 기분 좋은 가격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시간 되는 대로 분석 영상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경기 침체가 오래 있을까요? 네. 부동산은 저점을 찍은 걸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는 뭐 2023년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몸 건강하시고요. 네. 최대한 조금 영상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들 좀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